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2부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 대학감리회의 농촌 선교사 제도를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경여사는 아까 우리 총무님 인사 말씀하신 걸로 가능하고요. 먼저 첫 번째 발제는 감신대에서 선교신학을 가르치시는 장성배 교수님께서 기독교 대학감리회의 농촌 선교사 제도 적용을 위한 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일인 줄 모르고요. 그냥 늘 저희 모였던 대로 발제 하나 하라고 그러는 줄 알고 준비했었는데 네, 하여튼 뭐 책임을 가지고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은도 목사님 또 농촌선교훈련원하고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논문 쓸 때 찾아가서 배우고 한 것이 2년이 되어서 계속 관계가 되었었고요. 최근에는 그 농촌선교 매뉴얼 만들어 보자고 해서 한 1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차은도 목사님께서 그 농촌 선교사 제도를 좀 우리 교리와 장정안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어떤 제안을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셔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통하다 보면 또 고민놀이 통하겠습니다만 당장 이번에 그 장정 개정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또 2년이라는 기회가 또 주어졌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가는 말 속에서는 뭐 너무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글을 이렇게 정밀하게 쓰지는 않았고요. 그냥 흐름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한번 써봤습니다. 뭐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농촌의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특히 도시, 농촌 도시, 지방 도시의 소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교회 목회나 선교 제도도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마 면밀하게 체크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저한테 요청된 것이 이제 농촌 선교사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어떤 방향 모색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농어촌 선교사라고 표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농산어촌 선교사도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열려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농촌 선교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먼저 생각해봤습니다. 한 제도를 도입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교단의 교리와 장정안에 하나의 그 제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꼽아본다면 한 4가지 정도는 좀 점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제도를 집어넣을 때 그 제도가 분명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쉽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데 일단 이번 교리와 장정은 아니고 다음번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 1, 2, 3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1, 2, 3을 한 1, 2년 해본 후에 효과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 된다. 그렇게 하면 좋다.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하는 것이 효과성이 확인된다면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지속 가능한 모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위의 검토 요소들에 대해서 첫 번째 분명한 목적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농촌이 다시 선교지가 되었고요. 우리 선교 초기에 농촌 계몽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거기에 교회가 정착하게 되고 그 교회들이 또 농촌 전체를 바라보고 도시를 바라보면서 농목 활동을 하고 생명운동을 했던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농촌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들의 활동들이 운동성이 상실되어 가는 문제들, 또 고령화의 문제, 다문화화되는 문제, 또 지방 소멸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새로운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그 농어촌 선교사라고 얘기한다면 농어촌의 개교의 목회보다는 조금 더 농촌 전체를 묶어주고 또 도시와 연결해주고 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들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잘 글쓰기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장정 개정 실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장정 개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각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특별히 요즘에 교단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 생활비라든지 또 사역비 그리고 또 응급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플러스한다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과제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촌 안에서도 이미 우리 해외 선교사들은 그냥 거의 그 빈 공간에다가 그림 그리듯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 농촌 목회라는 것은 이미 농촌 목회자들이 있고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떻게 job description이 분명히 정리가 돼서 역할이 나눠지고 협력적으로 만들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그런 협력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1차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것이죠. 그래서 대안 1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냥 뭐 저희가 이제 교례장정의 명기가 되진 않더라도 한번 이름을 불러보는 거죠. 한시적으로 선교사라고 이름을 좀 불러보고 사인을 주는 사람들을 몇 명을 선정해서 아까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하셨지만 한두 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에 뭐 두세 명, 네 명 정도를 선교사로 한 1년 정도 우리가 좀 그토록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좀 해보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 활동 결과를 평가하면서 효과성을 확인하겠죠. 된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그러한 제안을 교단에 올리면 어떨까. 두 번째 대안으로는 농촌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모여서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이 메인이었다면 조금 더 선교적 교회 형태로 좀 전환시키고 교회들이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뜻이 있는 농촌 교회들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연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1, 2년간 보다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본 후에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공부에 제안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써봤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농촌 선교 훈련원이 이미 있고요. 거기에 훈련 프로그램을 덧입혀서 농촌교회 목회자들 훈련 프로그램, 또 통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하고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목적을 가지고 1, 2년 정도 활동을 해보도록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효과성을 확인한 후에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그냥 세 개를 다 하면 어떨까 한꺼번에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외에 어떤 그 현장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논의는 빈칸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전문가들이 오셔서 또 코멘트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얼개만 좀 하고 좋은 실험적 대안이 결정되어서 결실에 이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발걸음에 대한 것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과 질문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발제로 생명나무교회 이현 목사님, 간사님 계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농촌 선교사 제도의 입법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좀 맡은 게 이 제도를 어떻게 우리 감리교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발제를 맡았습니다. 사실 이 논의는 농촌선교사 논의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사실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에도 한번 각 연회마다 이 부분을 건의안으로 올려서 5개 연회 이상 이 부분이 건의안이 통과가 돼서 총 입법회의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입법위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물러난 적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중단이 됐던 그런 논의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장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우리가 준비된 내용들이나 어떤 아젠다들을 우리가 이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들은 좀 내용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결론적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건데 이거는 입법의 문제다. 이거는 성과를 보고서는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성들이 농촌 지역의 니드들이 명확하게 요청이 된다면 입법위원들은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감리교 장정상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은 물론 학원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은 장정에 명확하게 해외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장정을 지금 현재 우리 교류와 장정을 제가 해놨는데 해외라고 하는 지역을 딱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이외의 사람들은 장 교수님이 실험적으로 이렇게 뭐 불러볼 수 있지 않느냐는데 부르면 큰일 납니다. 누가 고소할 수도 있고 요즘 옛날 고소고발이 하도 성행되는 감리교를 해서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지와 방향이 확인이 되면 요 몇 가지 문구를 정정을 좀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발제를 좀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수가 아니라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소멸해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말이 요새 유행이죠. 우리 이 왜 농촌 선교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건 뭐 좀 신학적으로도 좀 어느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교사가 뭐냐 정말 그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고 확대가 필요하고 확장이 필요한데 그곳에 스스로 그 어떠한 것들을 해낼 수 없을 때 선교사라고 하는 어떤 직인들 또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조금 불씨를 땡기는 거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어떠한 분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제 뭐 신학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뭐 복음이 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을 감리교회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냥 해외라고 하는 여기 이제 해외 선교부장님 목사님 계셔서 그렇지만은 해외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먼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무조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으니까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앞마당에 있는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거기에 리마다 있는 이 농촌교회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감리교는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만일 지금 현재 각 시군구에 있는 그 리마다 있는 농촌교회 현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분명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 해외 선교사가 어떠한 한 지역에 자기 역할들을 하듯이 이 지역에도 이 선교사가 어떠한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교회로서라든지 어떤 뭐 복음, 뭐 전도 여러 가지 이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만 있으면은 사실 입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입법위원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국이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농촌 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이걸 좀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있어야 한다. 이런 당위성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당위성이 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사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어렵다 그러면은 야, 우리도 옛날에 어려웠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선교국에서 좀 정확하게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입법위원들을 좀 설득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사회적인 측면은 아까 농민 기본소득도 말씀하셨듯이 뭐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현장을 보면은 급격한 초고령화 현상입니다. 김포에 가까이 있는 강화에 감리교회가 150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여는 교회는 10손가락도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한 예로 제가 김포지방에서 예를 들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김포지방에서 하잖아요. 강화에서 4지방이 다 와요. 니네 교회가 그렇게 4개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서 강화에서 저기 성경학교 강습회 열어 했더니 내 성교부 교육부 총무가 우린 못 연대요. 왜 못 연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가 없는데 뭐하러 우리가 연냐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필요한 교회에서 김포지방으로 가라. 지금 이러한 요 이제 코로나 시절에 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도시교회는 하여튼 유튜브로 중계를 하잖아요. 강화에 있는 목사님들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도 예배 순서지 들고요. 토요일마다 작년 3, 4, 5월 막 이제 완전히 2명 뭐 10명 이하로 했을 때는 유튜브를 전혀 할 수 없으니까 다 투지폰 할머니들 가지고 계시니까 예배 순서 돌리러 다니는 게 토요일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나이가 지금 70인 분이 가장 젊으신 분들이 태반인데 한 10년 있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그 교회 존재 자체가 그냥 목사 하나 진급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선교적 의미가 없어요. 건물들은 다 강화에 있는 예를 들면 강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다 번듯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들 파송돼서 거기에서 어떻게 진급해가지고 뭐 그러는 과정만 있는 거죠.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후 위기가 얼마 안 남았듯이 이 농촌교회 분괴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교회의 농촌교회가 처한 그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목회자가 탈진하고요. 제가 이제 일반 어떤 선교적 비전과 설계를 세울 의지를 사실은 현장 로컬 목회자들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감리교 목회한 지 한 30년이 어간 다 돼가는데 이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가서 평창 같은데 전도사로 나가서 할 때는 막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작은 교회 분교가 있었는데 분교 아이들이 전교생이 다 교회를 나오니까 인원은 작아도 이렇게 어떤 의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집거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공동 농사도 짓고 지금은요 제가 모든 걸 일반화하지는 하는 실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어렵더라도 로컬 목회자들이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의지 자체가 왜냐면 워낙 물적 토대가 없으니까 그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게 목회자들 모여서 뭐 공차고 족구하고 가까우니까 뭐 그런 게 굉장히 목회의 즐거움이 되어버린 거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극적 현장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2번 입법 과정에서 농촌교회를 선교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곧 제도 입법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뭐 제가 이제 발제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이 저는 분명합니다. 뭐 심각하다라고 하면 라자면은 2번 챕터에서 가운데 보시면 지역교회의 책임과 역량에만 이 부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와 마찬가지로 전문 선교 역량과 또한 세밀한 정책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급한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선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제도화가 입법화될 것이고 입법화 후에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해외 선교를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요즘 해외 선교도 맨 땅에 헤딩하는 해외 선교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해외 선교는 기존에 있는 이미 선교사회가 있고 그 선교사회가 소개하는 지역에 들어갈 때는 다 소개를 받고 들어가거든요.
그 로컬에 있는 작은 목사들이나 그 지역,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결국 지금 해외 선교사들도 옛날처럼 막 보따리 싸들고 아무도 없는 오지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있겠지만 대개는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들을 어떻게 잘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그것이 또 이제 한국교회의 역량과 연결을 해서 그 지역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재를 키우고 저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외 선교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선교사도 가서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앞서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떠한 선교적 의지를 가지지 못한 그분들을 그 지역, 지방을 또 한 연회를 이렇게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역할이 농촌 선교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뭐 1, 2, 3, 4, 5, 6, 7 이렇게 쭉 있으니까요. 우리 계신 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결론적으로 농촌 선교사 제도란 지역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좀 전체적인 선교의 방향을 연구하고 이를 소개하며 개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초기 농촌 선교사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선교적 요구를 묶어내면서 감리교 선교를 저는 더 확대해낼 수 있다. 저는 지금 여기 김종근 목사님 계시지만 세신교회도 농촌교회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봉사활동도 가시고 사실 도시교회의 코로나 이후의 도시교회 선교 방향과 저는 이 농촌 선교라고 하는 이 역할도 감리교 뭐 100만 전도 뭐 200만 전도 이런 운동도 선교국에서 하는데 저는 도시교회에 굉장히 좋은 모델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교회, 농촌교회 요새 수련회들 안 다니잖아요. 옛날 수련회 받으려고 이렇게 쭉 해놓은 거. 그런 것들을 뭐 주말이나 교회인들 기도원처럼 이렇게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저는 그런데 농촌 선교사로 갈 사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도 만들어놔도. 해외 선교사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녀들 가서 해외에 나가면은 어떻게든지 다 복지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선교사는 고생이 될지 몰라도 애들도 하여튼간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선교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죠.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선교는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농촌 선교사는 누가 지원하겠어요? 여기 뒤에 이제 수련목에 관한 부분은 왜 자료를 뽑아놨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농촌 선교사는 수련목이 파송될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훈련받은 목회적 훈련을 받은 정혜원 목사가 농촌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나아가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1년 정도 뭐 어학 훈련하고 언어 훈련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게 농촌 선교사가 아니라 명확하게 지금 우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많은 뭐 농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묶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수련목 전도사가 파송돼 가지고 훈련받고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외 선교를 나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저기 후원도 되고 집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하고 이렇게 농촌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누가 집 줘요? 누가 후원해주고 저는 지원할 사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법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선교 역량을 확대하면은 막 무슨 꼼수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진급 과정을 밟고 로컬 목회 안 하고 막 이런 목회 할 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다른 데는 어떨지는 몰라도 농촌 선교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되면은 저는 우리가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그게 걱정이 되면 1년에 1명 정도만 선발한다라든지 연회마다 농촌 지역이 7, 80%가 있는 연회에 농촌 선교사 1명을 둔다. 초창기에는 이런 선교사 선발 내규를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몰릴 일도 없지만은 몰려도 그렇게 몰렸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희망이 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교사 훈련도 이런 과정, 농촌 선교사 훈련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선교 훈련원들이 있잖아요. 연회마다 있고 감신대에서도 우리 장 교수님 이제 하시고 하니까 저도 선교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농촌 선교사 훈련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해외 선교사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이 선교 훈련을 저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그 각 훈련원에서 하는 선교 내용이라고 하는 게 해외 필리핀 선교 나간다고 해서 필리핀 언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선교사로서의 자질, 기본, 신학, 태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농촌 선교사 지원을 하는 사람도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에 기존에 있는 훈련원에서 똑같이 훈련을 받는다. 그 대신 차이가 있죠. 보통 이제 아울리치를 나가고 일주일간 집중 훈련을 하니까 아울리치 같은 거 2주 정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농촌 선교사의 아울리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 달 정도 아울리치를 하게 되면은 더 빡센 훈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훈련하는 그 정도만 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 선교 훈련원에서 이러한 다 담보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제가 더 우리 앞에 오일령 총무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농촌 선교사의 훈련과 운영에 대해서 마칠 텐데요. 저는 우리 오일령 총무님이 계실 동안 근데 이제 농촌 선교사 제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감리교 내에 있는 각 분야에서 국내에 있는 선교 분야에서 우리도 선교사 제도를 만들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빈민 지역을 선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특별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자기 로컬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떠한 할애를 하는 건데 저는 어떠한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면 적어도 우리 선교국 내에서 예를 들면 일종의 사회선교 훈련원 같은 거를 하나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회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기관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좀 전문적으로 국내 선교를 좀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 총무님이 잘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